남편이 돈을 빌리러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사장이 된 여자에게요. 아이를 버렸던 사람들, 어느 날 가족을 들먹입니다. 하루 10개도 안 팔리던 도시락 가게. 그곳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조용한 복수와 새로운 살.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살아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눈이 온 날은 아니었다. 서지은은 아직 붕대를 떼지 못한 몸으로 병원 뒤편 출입문을 나섰다. 품에는 태어난 지 20시간 된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정확히는 존재를 부정한 사람이었다. 남편 정태욱은 출산 전날 짐을 뺐다. 이건 내 애 아니야.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결혼 5년, 아이를 기다린 시간 3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이 보여준 그 미소가 거짓일 리 없다고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차가웠다. 산부인과 진료실 앞에서 시어머니와 나눈 통화 이후부터였다. 지은은 그때 들었다. 복도 끝에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어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무엇이 이상하다는 건지 지은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남편은 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태동을 느껴보라고 손을 내밀면 고개를 돌렸다. 산후조리원 예약을 하자는 말에는 그건 좀 생각해 봐야지라며 미뤘다. 그리고 출산 전날 밤 남편은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지은이 향한 곳은 시댁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는 가장 어리석은 기대 때문이었다. 손주를 보면, 손주의 얼굴을 보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 믿었다. 대문을 연 시어머니 문정임은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이 집안에 여자 혼자 애 낳는 팔자는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움직였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미리 끓여둔 미역국 냄비를 들고 나왔다. 뜨거워야 할 국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애매한 온도였다. 시어머니는 그 냄비를 들어 올리더니 망설임 없이 지은의 발치에 쏟아버렸다. 국물이 신발을 적셨다. 미역이 발등에 들러붙었다. 뜨겁지도 않았기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게 더 모욕적이었다. 이 사람은 나를 데일까봐 시킨 게 아니었다. 그저 차갑게 계산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가져갈 건 가져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대문을 닫았다. 지은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지은도 울지 않았다. 울면 진짜로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은은 결국 쓰러졌다. 번화가가 아닌 구도심 지하상가 출입구에서였다. 몸은 이미 한개였고 정신도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형광등 불빛과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였다. 깨어났을 때 하리는 낯선 창고 안에 있었다. 낡은 이불과 난로, 그리고 옆에는 작은 분식집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정신 들었어요. 애는 괜찮고. 여자의 이름은 최경자였다. 그녀는 질문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다. 설명도 듣지 않고 라면 대신 미음에 가까운 국수를 끓여주었고 아이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지은은 그제야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며칠 뒤 지은은 알게 됐다. 자신이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라 정리된 것이라는 사실을. 남편 정태욱은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혼인관계 파탄, 배우자 부정행위 의심, 일방적 가출. 모든 서류가 지은에게 불리하게 작성돼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문정임이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린 소문이었다. 며느리가 애를 몰래 낳고 도망쳤대요. 누구 애인지도 모르겠다던데. 지은은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지울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은 아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그날 밤 지은은 경자의 창고에 앉아 아이를 바라봤다. 작고 여린 숨소리. 지은은 결심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지은의 인생에 균열이 생겼다. 아니, 문이 열렸다.
경자의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지은은 손님의 얼굴을 외우기 시작했다. 새벽 5시 30분 택시기사. 오전 7시 공사장 인부색. 낮 12시 근처 학원 강사. 지은은 그들의 주문을 받고 국물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다. 은서는 창고 안유람에서 잤다. 깨어나면 젖을 먹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경자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어느 날 저녁 경자가 물었다. 이혼은 언제 하려고?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우편함에 와 있었지만 지은은 열어보지도 않았다. 열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하지만 현실은 서류를 열지 않는다고 멈춰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시어머니 문정임이었다.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애 양육비 줄게. 그 문자를 본 순간 지은은 웃었다. 소리 내지 않고 길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지은이 무너진 채로 애원하는 채로 머리 숙인 채로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날 밤 경자에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아는 변호사 있으세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경자는 한 장의 명함을 내밀었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준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 명함이었다. 지은은 그 변호사를 만났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다. 그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차갑게 말했다. 승산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그 단어가 지은의 머릿속에 박혔다. 지은은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이혼 서류 사본, 시어머니가 퍼뜨린 소문의 증언자 명단, 은행 거래 내역, 결혼 후 공동 명의로 산 아파트 계약서, 남편이 생활비를 끄는 정확한 날짜. 그리고 무엇보다 출산 전날 남편이 집을 나간 CCTV 영상. 아파트 경비실에 부탁해 받아낸 것이었다. 3달 뒤 지은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엔 두툼한 파일을 들고. 변호사는 파일을 넘기다가 표정이 바뀌었다. 이걸 어떻게 다 모았어요? 지은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복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다. 이혼 조정은 석 달간 이어졌다. 남편 정태욱과 시어머니 문정임은 법정에서 지은을 부정한 여자로 몰아갔다. 하지만 지은의 변호사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반박했다. 친자 감정은 99.9% 일치. 남편의 외도 정황은 없음. 생활비 단절 기록은 명확. 출산 전날 가출은 CCTV로 입증. 조정 마지막 날 지은은 정태욱과 문정임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그들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다. 변호사 뒤에 숨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는 말했다. 양육비 월 150만 원, 재산분할 40%, 위자료 3천만 원. 지은은 그 자리에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하지만 나오는 길 복도에서 정임과 마주쳤을 때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억울해. 우리도 피해자야. 지은은 멈춰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다. 피해자는 국을 엎지르지 않아요. 그날 밤 지은은 경자의 분식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은서는 요람에서 자고 있었고 경자는 옆에 앉아 막걸리를 따랐다. 이제 뭐 할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대답할 때가 아니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 지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지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은서가 돌이 되던 해봄 경자의 분식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사람. 이 낡은 지하 상가에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다. 경자는 익숙한 듯 물수건을 내밀었고 남자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떡볶이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은을 봤다. 혹시 지은 씨?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서지은 씨 맞으세요? 1989년생? 지은은 물수건을 내려놓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경자는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켜줬다. 저를 아세요?
남자는 한참 동안 지은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다. 차윤호. 대형 사모펀드 대표. 지은은 명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왜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윤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 생모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생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지은의 손이 굳었다. 지은은 입양하였다. 정확히는 친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랐고 16세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다가 20에 독립했다. 친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생모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윤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여자는 울고 있었고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아기가 지은이었다. 당신 생모, 한소영 씨는 제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설명했다. 한소영은 재벌가에 숨겨진 혼외 딸이었다.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집을 나왔다. 그리고 지은을 낳았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알아서도 안 됐다.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언 정리 과정에서 당신 이름이 나왔어요. 윤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이었다. 거기엔 지은의 이름과 함께 지은이 한소영의 친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저를 알고 계셨다고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고아원에 보낸 건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렸지만 동시에 지키려 했다는 것. 윤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신이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할 겁니다.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금액을 확인하고 손이 떨렸다. 3억. 지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윤호의 다음 말이 지은을 더 흔들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에 대한 빚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윤호를 똑바로 봤다. 왜요? 왜 저를 도우려는 거죠?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딸을 찾아달라고, 그리고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컥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윤호는 조용히 말했다. 원하면 다 줄 수 있어요. 돈, 연출, 정보.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한 것만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윤호는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 표정은 마치 옛날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은은 은서를 안고 경자의 창고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윤호가 남기고 간 명함과 서류가 들려 있었다. 경자가 물었다. 받을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고 구석에 쌓아둔 기록 파일들을 꺼냈다. 정태욱의 회사 정보, 문정임의 재산 목록, 그들이 투자한 재개발 조합 자료. 지은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디에 돈을 걸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사장님, 지은은 처음으로 경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복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경자는 담배를 한 대 입에 물고 대답했다. 돈이랑 타이밍.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돈은 생겼다. 남은 건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지은은 윤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지은이 먼저 연락했다. 지은은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윤호를 통해 받은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람을 고용하는 거였다. 변호사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었다. 바로 정보를 캐는 사람이었다. 정태욱이 다니는 대성건설,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뒤 보고서가 왔다. 두껍고 자세했다. 대성건설은 빚더미였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회사. 최근 3년간 제대로 된 공사를 따낸 적이 없었다. 그러다 작년부터 재개발 사업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 지은은 그 재개발 지역 이름을 보고 웃었다. 시어머니 문정임이 평생 살던 동네였다. 더 파주세요.
문정임이 이 재개발에 얼마나 물려 있는지. 보고서는 계속 왔다. 그리고 지은은 알게 됐다. 문정임은 미쳐 있었다. 아니, 욕심에 눈이 멀었다. 본인 명의로 땅을 샀고 죽은 남편 명의로도 샀고 심지어 친척 명의까지 빌려서 샀다. 거기다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 이 재개발이 무너지면 문정임은 완전히 끝나는 거네. 지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지은은 윤호를 다시 만났다. 이 재개발 조합, 집은 살 수 있나요? 윤호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근데 왜요? 무너뜨릴 겁니다. 윤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움직였다. 사모펀드 돈으로 재개발 조합 지분을 사기 시작했다. 한 번에 크게 사면 눈에 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눠서 샀다. 석 달 뒤 지은이 확보한 지분은 전체의 18%, 문정임이 가진 지분은 22%. 이제 거의 같은 선상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성건설 내부 사람 접촉할 수 있나요? 윤호가 소개해준 사람은 대성건설 경리부 과장이었다. 퇴사를 앞둔 사람. 회사에 원한이 있는 사람. 지은은 그를 만나 조용히 물었다. 회사에서 이상한 거래 본 적 없으세요? 과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비자금이 있어요. 재개발 조합한테 뒷돈 주고 감정가 조작하고 다 증거 있어요. 그 증거 줄 수 있어요? 회사 고발하면 저도 연루될 수 있는데요.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내부 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받아요. 제가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일주일 뒤 USB 하나가 지은의 손에 들어왔다. 안에는 3년치 비자금 거래 내역, 조작된 감정 보고서, 문정임과 주고받은 뒷돈 내역까지 다 들어있었다. 지은은 그걸 보고 천천히 웃었다. 이제 됐다. 지은은 타이밍을 잡았다. 재개발 조합 총회가 열리는 날.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 찍는 날. 문정임이 5억을 손에 쥐는 날. 바로 그날 터뜨리기로 했다. 총회 전날 밤 지은은 경자의 분식집에 앉아 있었다. 경자가 물었다. 내일이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떨려.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경자는 소주 한 잔을 따라줬다. 이기고 와. 다음 날 아침 9시. 지은은 기자를 만났다. 경제부 기자. 이런 특종에 목마른 사람. USB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 오전 10시에 터뜨려 주세요. 기자는 USB를 확인하고 눈이 커졌다. 이거 진짜예요? 다 실제 거래 내역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오전 10시 정각. 기사가 떴다. 중견 건설사 대성건설 재개발 비리 의혹. 뒷돈 수십억 감정가 조작, 조합원 명의 도용까지.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다. 댓글이 폭발했다. 또 건설사 비리냐? 서민들 땅 뺏어서 배 채우는 놈들. 철저히 수사해야 함. 조회수가 10만, 20만, 50만을 넘어갔다. 같은 시각 재개발 조합 사무실. 총회가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문정임은 앞자리에 앉아 웃고 있었다. 오늘 계약만 끝나면 15억. 빚도 다 갚고 새 아파트도 살 수 있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이거 봐. 뉴스 떴어. 조합원들이 휴대폰을 켰다. 기사 제목을 본 순간 총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비리? 우리 조합 얘기야? 조합장 얼굴이 하얘졌다. 문정임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오보예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었다. 사모님, 당신이 사채까지 썼다며? 우리 명의로? 우리 집이 담보로 잡힌 거 맞아요? 계약 취소해야 돼. 당장.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같은 시각 대성건설 본사.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들어왔다.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정태욱은 회의실에서 급히 불려나왔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다. 배임, 횡령, 특정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정태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오후 2시.
총회는 취소됐다. 계약은 무산됐다. 조합원들은 대성건설 상대로 고소를 준비했다. 문정임은 조합 사무실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정태욱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정임은 그제야 알았다. 자기도 끝났다는 걸. 오후 5시. 정태욱은 회사에서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도 열리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 나는 몰랐어요. 이건 회사가 시킨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태욱과 문정임은 경자의 분식집을 찾아왔다. 유리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지은이 보였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문정임이 문을 두드렸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을 봤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문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문 좀 열어줘. 제발. 지은은 천천히 걸어왔다. 유리문 바로 앞까지.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다. 유리 너머로 문정임을 똑바로 쳐다봤다. 뭐하러 오셨어요? 지은아, 나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지은은 아무 표정 없이 들었다. 정태욱이 끼어들었다. 우리도 피해자야. 회사가 시킨 거라고. 나도 몰랐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다. 차갑게. 피해자요? 그래. 우리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은서라도 손녀잖아. 손녀라도 한 번만. 지은의 웃음이 사라졌다. 손녀요? 문정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한 번만.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이 손녀라고 부를 자격 있어요? 지은아, 국어푼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마디에 문정임은 입을 다물었다. 지은은 계속 말했다. 당신들은 손녀를 버린 게 아니에요. 미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고요. 정태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냐?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국어푼 건 괜찮고 제가 되갚는 건 너무해요. 문정임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제발 살려줘.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지은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돌아섰다. 문정임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경자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국이 끓는 동안 지은은 창밖을 봤다. 문정임과 정태욱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지은은 국을 떠서 한 입 먹었다. 따뜻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 이번엔 엎지르지 않았다. 천천히 끝까지 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다. 석 달이 지났다. 지은은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다. 윤호가 준 유산 3억 중에서 1억만 썼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언제 또 필요할지 몰랐으니까. 가게 이름은 따뜻한 끼니. 직원은 지은 포함 3명. 모두 한부모 엄마들이었다. 지은처럼 버려졌던 사람들. 지은처럼 살아남은 사람들. 경자는 고문 역할을 했다. 레시피를 알려주고 맛을 봐주고 가끔 주방에 들어와 직접 국을 끓였다. 처음엔 장사가 안 될 거야. 근데 포기하지 마. 맛있으면 결국 사람들이 온다. 경자 말이 맞았다. 처음 한 달은 하루에 도시락 10개도 안 팔렸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반찬을 만들었다. 하나하나 정성껏 담았다. 그리고 2달째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하루 10개가 20개가 되고 20개가 50개가 됐다. 은서는 이제 5살이었다. 어린이집을 다녔다. 지은은 매일 저녁 은서를 데리러 갔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물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엄마랑 나랑. 지은은 웃었다. 진짜로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다. 정태욱이었다.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 머리는 다 빠지고 얼굴은 헬쑥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다. 뭐하러 왔어요? 정태욱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너 잘 지내는 것 같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사 잘 되냐? 왜요?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정태욱은 고개를 숙였다.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믿기지 않아서 나온 웃음.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많이는 아니고 500만 원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제발. 진짜 급해. 나 지금 일도 없고 빚도 있고. 그게 제 문제예요? 정태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야, 우리 결혼했었잖아. 은서 아빠잖아.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먼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라고. 정태욱은 할 말이 없었다. 그때 당신이 한 말 기억해요? 이건 네, 아니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은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정태욱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돈만. 안 돼요. 돌아가세요. 지은은 휴대폰을 꺼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정태욱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면서 뒤돌아봤다. 너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지은은 대답했다. 당신보다는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또 누군가 찾아왔다. 이번엔 문정임이었다. 지은보다 먼저 온 직원이 당황해서 말했다. 사장님, 저 어르신이 계속 기다리신대요. 지은은 밖을 봤다. 문정임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고 밖으로 나갔다. 뭐하러 오셨어요? 문정임은 지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나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응.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집도 날아갔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은서도 있잖아. 할머니잖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아니에요. 당신은 할머니 아니에요. 은서한테는 할머니 없어요. 문정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야, 너 이게 효도야. 내가 낳은 아들 며느리였잖아. 지은은 웃었다. 며느리요? 국어픈 사람이 며느리라고 해요? 문정임은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은 저한테 며느리 대접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은서한테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은 은서를 버렸어요. 손녀를 버린 사람한테 할머니 자격 없어요. 문정임은 울기 시작했다. 나 진짜 잘못했어. 제발. 지은은 한 걸음 물러섰다. 안 돼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정임은 한참을 밖에 서 있었다. 하지만 결국 돌아갔다. 그날 밤 지은은 윤호에게 전화했다. 대표님, 복수하고 나면 후련해지나요? 윤호는 잠시 침묵했다. 왜 그런 질문을? 정태욱이랑 문정임이 찾아왔어요. 돈 달라고. 근데 전 왜 후련하지가 않죠? 윤호는 천천히 대답했다. 복수는 원래 그래요. 끝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만 들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사세요. 잘.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따뜻한 끼니는 작은 가게가 아니게 됐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20명으로. 모두 한부모 엄마들이었다. 하루에 도시락 500개가 팔렸다. 윤호가 투자자들을 연결해줬다. 지은은 사업 계획서를 들고 회의실에 섰다. 저희는 단순히 밥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회사입니다. 투자가 들어왔다. 5억. 지은은 그 돈으로 두 번째 매장을 열었다. 은서는 이제 7살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느 날 경자가 말했다. 나 이제 그만할까봐. 늙었어. 힘들어. 지은은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사장님 없으면 안 돼요. 경자는 웃었다. 괜찮아. 나 은퇴하고 쉬려고. 근데 이 가게 넣어줄까 했는데. 네. 너 여기서 시작했잖아. 이 가게가 너한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지은은 눈물이 났다. 사장님, 울지 마. 그냥 받아. 대신 조건 있어. 이 가게 그대로 두라. 이름도 바꾸지 말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한 달 뒤 경자는 정말로 은퇴했다. 지은은 따뜻한 끼니와 경자의 분식집 두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 2년 뒤 지은은 TV에 나왔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사업가로 소개됐다.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매일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날 방송이 나간 뒤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정태욱. 지은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다. 답장할까? 말까? 결국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 번호를 차단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지은은 은서와 함께 미역국을 끓였다. 엄마, 나도 할래. 그래, 미역 좀 넣어봐. 은서는 조심스럽게 미역을 넣었다. 엄마, 이거 왜 끓여? 오늘 엄마 생일이거든. 생일? 진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서 미역국 먹는 거야. 은서는 신나서 소리쳤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국이 다 끓었다. 지은은 은서와 함께 앉아 국을 먹었다. 따뜻했다. 딱 적당한 온도. 이번에도 엎지르지 않았다. 천천히 끝까지 먹었다. 은서가 물었다. 엄마 맛있어? 응, 맛있어. 지은은 은서를 바라봤다. 환하게 웃는 얼굴. 건강한 볼. 맑은 눈. 이 아이만 있으면 돼. 복수는 끝났다. 남은 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다. 지은은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지은은 계속 살아갈 것이다. 엎지르지 않고, 천천히, 끝까지. 오늘 이야기는 복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엎지르지 않고 천천히 끝까지 먹어낸 한 그릇의 인생처럼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줄의 댓글이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감상, 지은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곳, 달빛이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